자, 모의고사들 보시나요? 어? 근데 왜 집에서 푸시는 거야? 모의고사를? 여러분 시험 본 날도 집에서 풀 거야? 아니잖아. 여기서 풀어야지. 집에서 푸는 거하고 여기서 푸는 거하고 점수 차이가 나. 될 수 있으면 이제 지금부터는 6월이죠. 6월 말부터는 여기 나와서 보시려고 하셔야 돼. 그러지 않고 시험장 가면 여러분들 적응이 안 돼서 시험을 못 볼 자기 실력 발휘를 못 해요. 시험장 가서 연습 많이 하셔야 돼. 지금부터는 6월부터 해봤자 6, 7, 8, 9월 4번밖에 없어. 시험에는 10월 달에 시험 안 보니까 4번 남아 있어요. 4번.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그 박문광 씨가 내가 출판사 이름 해도 괜찮아. 제일 좋아. 문제가 제일 난이도가 우리 기출문제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기서 지금 우리 박문광 씨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원래는 여기치 안 보고 다른 데치를 보거든. 뭐 여기 이제 협약한 데를. 모의고사만큼은 박문광 씨를 보는 이유를 아셔야 돼. 다른 데치 보면 개판이야, 개판. 그러니까 혹시라도 또 이런 사람이 있어. 우리가 모의고사 보면 또 다른 데치 또 돈 주고 사서 본 사람이 있어. 그건 제일 바보야, 바보. 제일 좋은 거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제일 좋은 거. 내가 다른 데치 다른 학원에 가서 보니까 엉망진창이야. 올해뿐만 아니지. 내가 이제 뭐 31년이니까 어디서 뭐 나온지 알아.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도. 그러니까 아니까 절대 다른 데치 보지 말고 여기치나 제대로 보시라는 얘기야. 돈 들이지 말라는 거. 쓸데없이. 또 문제집 하나 사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거 많이 보시는 게 합격해. 이 책 저 책 본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방끈이 길다고 합격하는 거 아니잖아. 말 그대로. 뭐 만약에 가방끈이 긴다 그러면 막 이 책 저 책만 사면 합격하게? 그럴 필요 없어. 공인중개사 절대평가 60점은 좋은 책이든 나쁜 책이든 많이 보면 합격해. 많이 보면. 그냥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많이 보면 60점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또 강의를 아주 30년 된 사람이든 강의 1년 차 가든 그래도 합격해. 결론은 뭐야? 여러분이 하기 다릅니다는 얘기. 여러분이 하기에. 여러분이 조금만 하면 되는 거지. 누가 가르쳐 주는 거는 여러분한테 앞에 책에만 가르쳐 주는 거지. 공부는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항상 모의고사는 이제부터 빼지 말고 6월부터는 꼭꼭 보시라는 얘기야. 그래서 자기 실력을 항상 현재 내가 어느 정도 와 있다는 걸 알고 공부하셔야 돼. 무작정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하다 보면 어느 게 잘 나올 때도 있고 어느 게 안 나올 때도 있고 이러거든. 그걸 여러분 체크해 놓고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제 9월쯤 가면은 여러 이제 모의고사를 본 것 중에 이제 있거든. 잘 나오는 과목이 있어. 그럼 그런 것들은 더 열심히 하셔야 돼. 그래서 최대 점수 맞으려고 노력하셔야 돼. 그럼 이제 안 나오는 과목이 또 있어. 그것도 열심히 해야 돼. 중간쯤 나오는 건 그대로 가면 돼. 잘 나오는 거하고 가장 안 나온 걸 공부를 하셔야 돼. 공부 방법이. 예를 들어 중개사법이 2차에서 잘 나오잖아. 그럼 완벽하게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90점 맞을 노력을 하면 되지. 그럼 다른 과목이 어려운 과목도 말 그대로 여러분 말 맞다나 과락 넘기면 합격하잖아. 근데 과락 넘기려고 공부하시면 합격 못해. 여러분 보통 60점 목표하지만 보통 60점 안 나오잖아. 그 밑에 나와. 그럼 과락 맞으려고 하면 40점 넘게 35점밖에 안 나와. 그러면 나머지 과목 100점 맞았어도 그건 떨어지는 거야. 잘하셔야 돼. 가장 잘하는 거, 가장 못하는 거. 이 두 개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꾸 못하는 건 좀 올리려고 노력해야 되고 반대로 잘하는 건 최대가 나와야 돼. 그럼 그게 잘 나와주면 아주 편해요. 근데 1차는 그럴 수가 없어. 1차 과목은 민법밖에 없어. 민법밖에. 점수 올릴게. 개론은 항상 여러분들이 학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 근데 법은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민법은 항상 70점 목표하셔야 돼. 근데 이제 여러분 70점은 다 나와. 민법은. 근데 개론은 70점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 일반인들이 70점 맞기가 쉽지 않아. 특히 개론을 잘하는 사람들은 잘 나오죠. 근데 안 되는 사람들은 개론이 굉장히 어려워. 그 시험장 가면 장담을 못 해. 이 점수가 나는 60점 나왔으니까 시험장에 60점 나온다. 이 장담을 못 해. 근데 민법은 나는 60점 나왔어? 그러면 더 잘 나와. 항상 시험장 가면. 그러니까 개론에서 조금 신경 쓰셔야 돼. 그럼 개론은 말 그대로 50점을 목표로 하셔야 돼. 개론은. 그럼 50점은 맞아. 내가 해보니까 개론은 50점은 나와. 60점 맞기가 힘이 들어. 근데 민법은 반대로 70점이 나와. 그래서 합격이 50점, 70점에서 평균 60점 이렇게 나와요.
뭐 개론도 한 55점 나와주고 그 민법이 반대로 65점만 나와도 합격하는 거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모의고사 보면서 여러분이 그걸 판단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얼마 정도 맞을 거냐 요걸 대비해서 공부하시라는 얘기야. 지금 하셔야 돼. 요걸 이제 9월쯤 가서 그때 하면 그때는 이미 늦었어. 지금부터 그걸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하셔야 돼.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지를. 그때 가면은 실력이 없어. 9월쯤 가면은 내 실력이 얼마인지도 몰라 사실은. 나도 우리 운전면허 맨 처음 했다는 사람 뭐라고 써있어 뒤에다. 나도 어떻게 할지 몰라. 9시월에 가면 다 마찬가지야. 내 정신이 아니야 다들. 자기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 지금부터 미리 그렇게 해서 평균을 좀 나타내셔야 나중에 공부하는 방법이 생기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나와서 모의고사 제대로 보고 이렇게 아주 하시라는 거예요. 자, 228조. 국공유지 우선매각 임대. 자, 우선매각 임대는 국가나 지자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 그럼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는 토지가 뭐예요? 그게 국공유지야. 그러니까 본문에는 타이틀이 국공유지 그 말은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 그 말이야. 그러니까 제목만 갖고도 찾아. 그런 토지를 매각 임대할 때는 다음 목적. 자, 다음 목적 1번 뭔가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그럼 국민주택 아니야 이거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는 무슨 뜻이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다 이 뜻이지. 국민주택이다 이러면 착각하면 안 되죠. 그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주택건설. 그래서 그 50 딱 동그라미 하시고 이 숫자는 자꾸 써먹어. 그리고 조합주택이 건설할 때 또 3번에 1, 2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 이런 세 가지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 임차한 자가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 임대하라 이렇게 나서. 그러니까 국공유지는 어차피 팔려면 좋은 목적으로 파는 쪽이 좋겠다는 얘기지. 특히 규모가 얼마? 85 이하의 주택 얼마? 50 이상 짓는 주택들 또 조합주택 그런 쪽에다가 우선 매각 임대줘라. 그럼 2번 환매 임대계약 취소는 둘째 줄 그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는 매수일이나 임차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거를 하지 않았다. 하라는 일을 안 했다. 그러면 환매하거나 임대계약 취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주택법은 취소가 몇 번이 나오든 무조건 뭐다? 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4번에 도시개발 사업에 한 조성대지 하루 속에 뭐라고 했죠? 채비지. 채비지는 무슨 땅? 시행자가 경비로 쓰는 땅 기억하시겠지? 그런 팔려고 하는 채비지의 땅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해서 1번 채비지 매각 요구. 사업 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채비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 매각을 요구하게 되면 경쟁 입찰 방법으로 채비지 총 면적 50%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업 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놨고. 그러면 원래 채비지란 시행자가 뭐로 쓰는 토지예요? 필요경비로 충당하는 토지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배울 때 이 중에서 다는 뭐로 팔아야 돼? 국민주택 용지로 팔아라. 이거 기억나시나? 자, 그럼 거기다 페이지 적어봐요. 페이지 98 4번에 1번 옆에다 채비지 매각 요구 옆에다 페이지 98. 자, 98 넘겨보세요. 자, 98의 상단에 보면 동그라미 5번 채비지 보류지 있나요? 그때 니은에다 뭘 써놓은 게 있잖아. 니은에다. 주택법에서 국민주택 건설을 촉진하려면 채비지 중에 일부 그게 얼마? 50% 적혀 있나요? 50%를 자, 같은 지역 안에 집단으로 그 몇 개 단지로 한 개의 단지로 줘야 된다.
그때 주는 가격도 원칙은 뭐다? 감정가격 기준하되 임대주택일 때는 조성원가 기준한다. 이거 써놓은 거 있죠? 바로 그 내용이야. 그 내용을 주택법에서 이렇게 다시 써놓은 거예요. 그럼 다시 주택법 보세요. 그러니까 원래 채비지는 필요경비로 팔려고 하는 땅인데 이 채비지의 몇 퍼센트를 50%를 무슨 용지로? 국민주택 용지로 활용하게 된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 결국은 50%만 뭐로? 경비로 쓰는 거고 50%는 무슨 용지로? 국민주택 용지로 쓰는 거지. 그럼 거기서도 포인트가 사업주체가 무조건 매각을 요구한다고 파는 게 아니란 얘기야. 무슨 주택 용지로? 그래, 그게 답이야. 국민주택 용지로 팔아라고 요구를 해야지 파는 거지. 그냥 내가 쓸 테니까 팔아라 그럼 파는 거 아니란 얘기야. 답은 그거고. 얼마? 50%. 그리고 50%는 주더라도 경쟁 입찰이야. 경쟁 입찰. 근데 시험에서 괄호 속을 한번 출제해 놨어. 다만 매각을 요구하는 사업주체가 몇 개다? 하나야, 하나. 하나면 경쟁 붙일 필요 없잖아. 그럴 때는 뭐다? 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시험에서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경쟁 입찰.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 말이지. 원칙은 경쟁 입찰인데 자 요구하는 쪽이 한 사람밖에 없더라. 그럼 경쟁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2번 하나의 단지. 사업주체가 환지계획 수립 전에 채비지 매각을 요구하면 그때는 환지계획에서 몇 개로 하나의 단지로 정해준다. 그 다음에 가격은 항상 감정가격 기준한다. 그런데 임대주택 건설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더 저렴하게 주는 걸 뭐라고 한다? 조성원가 기준한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미 이 가격으로는 출제를 많이 했어. 가격으로는. 그리고 이제 50이라는 숫자 국민주택 용지로 쓴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지. 그 다음 오른쪽에 이제 주택건설 기준이에요. 지금은 촉진 규정을 배운 거고 건설의 기준은 무슨 용으로 정해? 건설의 기준은 무슨 용으로 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그랬잖아. 우리 맨 앞에 법의 주된 내용 기억하시나?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방법은 그 주된 내용 그거 알려준 거 그거 외우시라니까. 그거 외우면 다 지금 그 내용을 배우는 거야. 건설의 기준은 무슨 용으로 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해. 그거는 시험에 나와 이렇게. 그러니까 지문 몰라도 건설에서 치준자, 기준자가 보이면 요거는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무슨 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본문 읽어볼게 봐요.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기준, 부대, 복리시설 설치 기준,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과 대지 조성 또 뭐냐? 기준. 그러니까 건설하든 뭐 하든 간에 기준은 무슨 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 그래서 2번 그 기준의 적용 범위는 가로수 밑에 사업계획 승인하여 건설한 주택과 그 다음에 뭐까지? 부대 복리까지 포함하고 그리고 대지에 적용한다 이렇게 놨어. 원래 이 법은 주택하면 뭐뭐 나와? 부대 복리. 건축법은 주택해도 주택만 나오고 부대 복리는 안 나온다. 기억하시겠지? 지난주 적은 거 있잖아. 자, 주택은 얼마 기준에서 주택은 30, 오피스텔은 300. 기억하시지? 그래서 주택이 30 미만이면 뭐로? 건축법. 그럼 건축법으로 가면 부대 복리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고. 그럼 30 이상 하면 주택법. 그러면 승인 받으면 부대 복리까지 만든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 법으로 하는 건 전부 부대 복리가 나온다 그 뜻이야. 오피스텔도 300 미만 그러면 무슨 법? 건축법. 그럼 거기에도 뭐가 필요 없고 부대 복리가 필요 없고 오피스텔 300 이상 하면 주택법. 그러면 승인 얻으면 거기에도 부대 복리 시설이 있다 그 말이지. 그런 걸 자꾸 생각해. 이런 간단한 시험 문제를 틀리지 말란 얘기야. 이 법은 주택하면 뭐 나와? 부대 복리 그다음에 대지까지가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다음에 3번은 이미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기준은 앞에서 다 하고 넘어왔어. 그러니까 안 봐도 돼. 그 다음에 2번. 그러면 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은 요게 3년 전에 시험 문제에서 3년 전에 1번 국토부 장관은 적정한 주택 수급이 뭐야? 수요 공급을 위해서는 그 다음 줄 사업 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75% 이하 괄호 빼고 75% 이하 범위 내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놨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사업 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이 1000세대다. 그럼 1000세대일 때 수급을 맞추려면 이 1000세대 중에서 몇 퍼센트를 75 그러니까 750세대 750세대를 규모 얼마짜리로 85제곱미터 이하짜리로 건설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이야 지문 자체가. 그러니까 시험에 가면 혹시 이 비율 문제 나오면 사업 주체가 건설하는 규모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75% 그 75% 이하를 규모 얼마짜리로 85 이하짜리로 건설하게 하자 요 지문이에요. 그때 괄호 속에가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할 때는 몇 퍼센트가 100% 모두가 85 이하가 돼야 돼.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고 숫자 그냥 말하는 건 75예요. 근데 조합이나 고용자가 들어가면 얼마? 100%야. 규모는 얼마이야? 85 이하. 그 85 이하라는 걸 법률 용어로 국민주택의 규모로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에 주택자금 번호가 몇 번? 네모표 5번. 숫자 나오면 네모표 5번이라고 그랬지. 어? 이제 끝났어. 이제 더 이상 없어. 요렇게 숫자가 4번인가 5번이 요렇게 잘못 나와 있어. 내년부터는 안 나온다고 그랬지 이제. 에? 근데 내년에 우리하고 보면 안 되니까. 자, 자금에는 1번 주택 상환사채. 그러면 주택 상환사채 나오면 여러분들은 항상 요걸 떠올려야 돼. 무슨 사채? 토지, 상환, 채권. 요거를 항상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지금 주택법은 뭘로 상환해줘? 주택법은 주택으로 상환하잖아. 도시개발법은 뭘로 상환해? 토지로 상환하는 거지. 그리고 요건 두 개 모두가 김영식 증권이죠. 무조건 상환채권 나오면 김영식이야. 그러면 김영식이니까 무슨 역 있다? 대항력 있다. 다시 대항력에는 어디 적어야 돼? 원부하고 채권에 모두 기재해야 된다 이런 말이지. 그때 왜 사채하고 채권이라고 뒤에가 써 있느냐 요 문제야. 요거는 행정청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야. 행정청이 들어있을 때는 채권이라고 불러. 행정청이 없으면 사채라고 불러. 행정청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발행할 수 있으면 채권이고 요건 국가나 지자체는 발행을 안 하니까 사채라고 그래. 여러분 항상 사채업자 기억하라고 그랬지? 사채업자가 뭐예요? 국가가 사채업자는 아니잖아. 우리 민간인 쪽이지. 그러니까 행정청이 아니다 이 말과 같은 거지. 그 단어 알고서 그래서 1번 발행자가 누구하고 누구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야. 토지공사는 행정청은 아니잖아. 그래서 사채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주택상환자체를 발행하는데 주의사항 거기가 시험 문제야. 두 사람이 발행을 하는데 특히 누구는 등록사업자. 등록사업자는 자본금부터 시작해서 그 줄 끝에 글씨가 채가 좀 다른 거 기준에 맞고 있나요? 등록사업자는 기준에 맞고 그 다음 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뭐를 받아야 돼? 보증을 받은 거에만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놨네. 그럼 여기서 기억해 봐요. 토지상환 채권도 누가 발행했나요? 시행자가 발행하지. 근데 시행자 중에서 민간 시행자는 뭐가 필요하다? 지급보증 필요하다. 기억나나요? 그럼 지금 등록사업자도 뭐야? 민간이지 민간. 등록사 건설회사잖아. 건설회사니까 이 사람도 발행하려면 뭐 필요하다? 보증 필요하다 그 말이겠지. 그럼 공사는 보증 필요해 안 해? 안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요 토지상환 채권 출제할 때도 지방공사나 한국토지공사는 보증받아라. 그러면 틀린다 그랬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자꾸 시험 문제가 토지공사나 등록사업자는 발행하려면 보증받아라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얘기야. 발행자는 두 사람이지만 보증이 필요한 건 누구다? 등록사업자예요. 자, 발행의 승인은 발행하려면 여기는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으면 돼. 국토부 장관. 그다음에 사채 발행 요건, 등록사업자. 아까 등록사업자 기준에 맞아라. 아까 있나요? 위에가? 아까 기준에 맞고 있었잖아. 그 기준이 바로 3번이잖아. 등록사업자의 발행 요건. 요건은 위 양괄호 1번에 뭐라고 써놨어? 기준이란. 아예 써놨잖아. 위에서 말하는 기준이란 다음 기준 모두를 말한다. 기업, 법인으로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일 것.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 3억 원 이렇게 출제할 거 아니야. 왜 3억이야? 우리가 등록할 때 법인 얼마였어? 3억이라고 그랬잖아. 개인은 6억이잖아. 근데 사채를 발행하는 법인은 3억이 아니라 얼마? 5억이야. 그러니까 그 3억을 시험에 내는 게 아니라 요걸 내는 거라. 요거. 알겠죠? 등록할 때는 법인이 얼마였어? 3억이면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사채를 발행하는 법인은 3억이 아니라 얼마? 5억 이상이야 사채 발행. 요걸 시험에 내는 거야. 요거를. 다음 장. 건설업 등록을 한 자 이런 거 시험에 없어. 안 나와도 돼. 그 밑에 디귿.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설 실적이 300호 이상일 것 그랬네. 그러니까 3년간 총 합을 했더니 평균이 얼마? 300 이상이야. 이런 요건을 가진 등록 사업자만 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2번 그 발행의 규모도 등록 사업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그랬네. 그럼 3년간 연평균이 350이다. 그럼 얼마? 350까지 발행할 수 있다. 이 말과 같겠죠. 자, 발행 방법. 발행 방법은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 이렇게 해놨어.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 액면이 뭐야? 말 그대로 하면 있는 그대로 적힌 금액 그대로. 그러니까 채권에가 자 1억이라고 적혔어. 그럼 얼마? 1억에 파는 걸 액면이라고 그래. 할인은 1억 써놓고 10% 할인. 그럼 9천만 원 이렇게 되겠지? 그런 방법 두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야. 액면과 할인 방법 두 가지가 있고. 상환기간 얼마? 3년을 초과할 수. 그때 3년은 시험에 나오진 않아. 그 3년은 어느 날부터 어느 날이 3년 요걸 시험에 내. 자, 뒤에 굵은 것이 어느 날부터? 사채 발행일. 사채 발행일부터 주택의 공급 계약 체결일이야. 시험장 갔잖아. 요거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이렇게 바꿔놔. 소유권하고 상관없어. 뭐 하는 날? 계약 체결이야. 계약 체결. 적지 말고 뭘 자꾸 적어. 그것도 적으려고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촉구 엑스표 하려고? 그런 필요가 뭐 있어. 발행일부터 계약 체결이야. 계약 체결일. 그게 몇 년? 3년을 넘지 말아야. 그러면 계약 체결하고 또 얼마 기다려야 되겠네? 아파트 짓는 기간이? 지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발행해서 계약 체결일까지만 몇 년? 3년을 넘지 말라요. 그 다음에 양도, 중도, 해약 등 주택 상환사채는 양도해도 안 돼. 중도 상환도 안 돼. 중도 해약도. 그래서 양도나 중도 해약할 수 없다. 다만 해외 이주 등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니까 그때는 양도나 중도 해약할 수도 있겠죠. 어디다 밑줄 긋냐면 해외 이주 등 국토부령으로 여기까지 밑줄. 해외 이주 등 국토부령으로 밑줄 긋나요? 이렇게 밑줄 긋죠. 그럼 거기다 못 쓰니까 옆으로 선 긋고 페이지 133. 저거 빨리 133 동그라미 2번 예외 동그라미 2번 예외 기역 니은 디귿. 자, 그리고 넘겨봐요, 이제.
중간쯤에 보면 투기과열지구 있나요? 그 투기과열지구 동그라미 번 예외 있나요? 예외 기역, 니은, 디귿 있나요? 그 기역, 니은, 디귿 말하는 거잖아. 세대원 모두가 어디로 이전한다? 상속받아 세대원 모두가 이전한다. 해외 체류 모두가 체류한다. 장기 얼마? 장기가 얼만데? 장기 체류 안 써져 있어. 2년 이상 해외 체류한다. 그걸 장기 체류라고 그랬잖아. 그런 세 가지 사유는 여기서도 똑같이 무슨 사유? 양도나 중도 해야 갈 수 있는 사유가 된다 그 말이야.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만 공부할 수 있으면 돼. 항상 뭐가 되는 경우는 다 똑같아. 하나 또 넘겨볼까요? 페이지를. 네, 이제 페이지만 넘겨요. 내가 알려줄 거니까. 페이지 244에 봐봐요. 224페이지 244 맨 아래 보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있나요? 읽어봐. 또 똑같은 거 나오잖아. 어? 보여? 됐지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지문이 나올 때는 세대원이 어떻게 옮겨가? 모두가. 그 다음에 상속받아도 모두가. 해외 체류하는 것도 모두가. 장기 체류 몇 년? 그래. 그걸 1년 6개월 낸 거 아니야. 장기 체류를. 무조건 공법상 장기 체류 몇 년? 2년 이상. 그럴 때는 전매도 할 수 있고 양도 또 투기과열지 조합원 지위도 양수받을 수 있는 경우잖아요. 세 가지야. 적으려고 하지 마. 뭐 적지 마. 막 적어봤자 아무 뜻 없다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찾을 수 있어야지. 적어봤자 뜻 없어. 내가 적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야. 여러분이 집에 가서 그걸 스스로 깨우쳐서 적으면 상관없어. 근데 그렇지 않고는 여기다 끌적끌적 하지 마. 그래봤자 못 찾는데. 그래봤자 못 찾아. 지금은 내가 이렇게 알려주는 이유가 여러분이 공부할 때, 이 공부할 때 저거 한번 찾아보고 그러면 자꾸 머릿속으로 이해가 돼야 돼. 그럼 시험장 가도 안 적어도 다 찾아. 딱 감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지문이 딱 눈에 보이는 거야. 맞아. 어디서 들은 것 같아. 답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거 아니면 찾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연습을 해야 돼. 여러분 백날 암기법도 필요 없어. 암기법도. 암기한다고 해서 그날 시험장에서 생각나면 좋은데 생각나지도 않아. 특히 여러분 첫 글자로 뭐 가르쳐 준 거 있잖아. 기억나? 나오지도 않아. 이게 한두 개야지. 첫 글자 외우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러니까 자꾸 이해를 해서 머릿속으로 써먹는 방법을 해야 시험장에서 그대로 써먹는 거야. 자, 3번 기억만 하면 돼. 자, 무조건 세대원이 어떻게 이전해서 모두가 상속받아도 모두가 이전했어. 그다음에 모두가 해외 이주했어. 장기 체류 모두가 장기 체류지. 그런 개념만 알면 되지. 그러면 시험장 가면 다 이거네. 이거 비슷하네 하고 찾으시면 되는 거야. 자, 다시 230으로 와서. 원래는 양도나 중도 해약 안 되지만 어떤 세 가지 사유가 시험장 가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럴 때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 그 다음 양괄 5번 발행 책임과 조건. 상환 의무는 당연히 주택으로 상환하라 나오고. 자, 2번 현금 상환이야. 원래는 뭘로 상환해? 주택으로 상환하잖아. 근데 현금 상환도 있어. 근데 괄호 속에가 규칙이잖아. 규칙은 뭐야? 규칙은 뭐를 말해? 지금 우리 6월 달이야. 근데 규칙이란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나? 국토부령이야. 국토부령. 야, 우리 첫날 법 좀 배우면 법은 뭐하고 같고 법률하고 같고 이런 거 배웠잖아. 자, 법 밑에 있는 게 뭔데? 영인데 그 영을 무슨 영이라고 그래? 대통령령이다. 요 밑에 규칙 있다. 규칙을 국토부령이라고 한다. 그 정확하게 말하면 시행규칙이고 시행령인데 줄여서 영과 규칙이란다. 과정 첫 번째 배운 거야. 첫 번째. 3번에서 3번을 배워서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가로 속에 영 그 말은 무슨 뜻? 대통령령. 규칙은 국토부령. 시행규칙이야. 그럼 우리 시행규칙은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 그랬지. 그런데 요렇게 한 개씩이 나올 때가 있다 그 말이야. 그래 내가 표시해 준 거야. 표시해 준 이유는 이건 꼭 나온다기보단
간혹가다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다 이 말이거든. 자, 그때는 사채권자가 자, 뭐 하면 원하면 나는 주택 안 받겠다고 원하면 원리금으로 현금 상환할 수 있다 해서 원리금이 뭐야? 원금 이자 포함해서 주는 방법도 있다 그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합격해도 이 책은 버리지 마. 이 책은 제목만 갖고도 여러분 나중에 얼마든지 쓸 수 있어. 그래서 조문까지 다 표시한 이유는 여러분이 정 안 되면 이제 법조문이 딱 가서 이것도 읽어보면 되고 조문 없으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를 거 아니야. 이걸 다 써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냥 가로 속에 법조문 이런 거 안 쓰고 얼마나 편할까요. 근데 다 하나하나 찾아서 써준 거잖아. 여러분 합격하고 보라고 써준 거 합격하라고. 다음 사채의 대항력. 대항력은 항상 무슨 증권은? 기명. 그러면 기명증권일 때는 사채권자는 여기는 명의변경으로 나오지. 앞에서는 채권 이전 이렇게 나왔잖아. 여기 명의변경. 명의변경이 뭐야? 이전됐다 그 말이지. 그래서 명의변경은 취득자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에 뭐하고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고 취득자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않으면 사채 발행자나 기타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랬지. 그러니까 결론은 어디 기록돼야 돼? 원부와 채권에 모두 기록돼 있어야 대항력이 있다 이 문제예요. 그다음에 사채 효력. 등록 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라도 그가 발행한 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랬어. 왜? 아까 등록 사업자 발행할 때 보증받은 이유잖아. 보증. 이해되셨나? 그 등록사에 왜 보증이 필요해? 부도가 나고 말소당할 수도 있잖아. 그럼 그 사람이 말소당하면 우리가 산 사람은 다 피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보증을 받아라 하는 것은 자 말소가 돼도 보증받은 사람이 책임을 져줄 거 아니야. 그래서 사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 주택상환 사채는 상법을 적용해. 상법 중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주택상환 사채고 두 번째는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야. 자, 이 시간 이후로 어느 법에 가든 특별회계가 나오면 딱 세 가지 답이 있어. 특별회계는 1번 누가? 지자체가. 무조건 특별회계는 지자체만이 발행할 수 있어. 무슨 특별회계 나오든 네 끝에가 네 글자로 특별회계가 보였어. 무조건 누구? 지자체가 발행해. 그럼 이제 앞에는 읽으면 돼. 뭐 하려고 발행했어? 국민주택 사업 하려고 누가? 지자체가 발행했다 그 뜻이야. 그러면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뭐야?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지자체가 뭐 하려고? 도시개발하려고 그런 뜻이야. 아시겠지?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공통으로. 그래서 그동안 안 한 이유가 그동안에는 이걸 하면은 계속 여러분이 받아 적으니까 이제 쭉 여기까지 온 거야. 이제 특별회계 여기까지가 마지막이야. 그럼 특별회계가 무조건 나오면 누가? 지자체가. 앞에 이름 읽으면 돼. 뭐 하려고.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1번 지자체는 국민주택 사업을 시행하려고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한다. 그 다음 오른쪽에 가서 2번 편성과 운용 나오면 전부 지자체 조례로. 왜 지자체 조례? 지자체가 발행했으니까. 항상 지자체가 나오면 조례로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보고 그러면 지자체니까 누구한테 보고해야 돼? 국장한테 이렇게 하겠지? 그 세 가지가 같아. 뜻은 다 다를 수 있지만 특별회계 개념이 나오면 지자체가 편성 운용 나오면 조례로 보고 그러면 지자체가 국장한테 보고. 요거는 세 개는 어디 가나 공통적이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입주자 저축 옆에 2020년 1월 23일자 개정해서 시행을 해. 그래서 엄청 많이 늘었어. 옛날에는 딱 두 줄밖에 없었어. 입주자 저축관련. 그런데 여기다 신설까지 해서 개정 시행한다고 해놨어. 1번 국토부 장관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는 미리 입주금의 전부 일부를 저축하게 할 수 있다. 그걸 줄여서 무슨 저축? 입주자 저축이라고 그래. 그러면 두 번째 입주자 저축이란 지금은 한 개밖에 없어. 국민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 하나밖에 없죠. 옛날에 혹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런 게 있었지? 그걸 합해서 주택, 청약, 종합저축 하나로 바꿔놨어요. 요게 가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국민주택 받거나 민영주택 받고 싶다. 그럼 어디에 가입해야 돼?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해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3번 입주자 저축 계좌를 취급하는 기관, 즉 입주자 저축 취급 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에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해놨죠. 요즘에 시중은행 거의 다 다루고 있잖아. 그런 것까지는 시험에 안 나와. 그리고 네 번째, 입주자 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어. 바뀐 게 뭘까? 옛날에는 그 한 사람 밑줄 그어봐. 한 사람. 지금은 한 사람이 1계좌지. 옛날에는 1세대 1계좌야. 요걸 바꿨어. 그 여기다 써. 쓰고 이렇게 나같이 똑같이 해. 지금은 한 사람이 한 계좌야. 옛날에는 1세대 1계좌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세대에서는 계좌가 몇 개? 한 개밖에 없지. 근데 요즘은 집에 4명이 살아. 4명마다 다 가입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요런 걸 바꿔놓은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규제가 강화된 거지. 한 세대는 무조건 몇 개, 계좌가 한 개밖에 없어. 근데 지금은 4명이 한 세대야. 그럼 4명 다 저축할 수 있게 계좌를 바꿨다 이런 뜻이야. 5번째, 국토부 장관은 다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저축기관의 장에게 그 입주자 저축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까지만 좀 읽어요. 그 밑으로는 실제 우리 시험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 왜냐하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가면 요 내용이 다시 다 나와 있거든. 그래서 참고로만 하시고 다음 절로 넘어가서 양괄호 2번 주택 청약 업무 수행기관. 국토부 장관은 입주자 자격, 공급 순위 등의 확인과 입주자 저축 관리 등 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주택 청약 업무 수행기관을 지정 고시할 수 있다 해놨어. 그런 이름만, 그까지만 보시면 돼. 그 다음 오른쪽 제3절 주택의 공급. 자, 한번 물어볼게요. 주택하면 뭐뭐 포함? 주택하면 뭐뭐 포함? 부대, 복리시설 포함. 요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지금 공급이라고 돼 있네. 그럼 공급은 뭐하고 뭐예요? 분양, 그리고 임대. 그래서 공급이 나올 때는 꼭 기억하셔야 돼. 요건 안 들어가. 원래 주택법은 주택하면 뭐뭐가 들어가? 부대, 복리가 들어가는데 뭐 할 때만큼은 공급할 때는 부대가 안 들어가. 부대가 뭔데? 관리사무소 기억해봐.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 분양받은 사람 있어 없어? 없지? 분양 안 해준다는 얘기야. 뭐는? 부대는.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공급 나왔는데 거기 부대 포함 이러면 틀린 거야. 다른 데는 전부 부대 복리야. 주택법은 주택하면 뭐뭐 부대 복리 시설 이렇게 나와. 근데 무슨 파트 가면 공급. 공급일 때는 뭐는 제외? 부대. 이게 시험 문제야. 시험 문제. 근데 시험장 가면 이걸 전혀 구분을 못 하는 거야. 다시 주택법은 주택하면 뭐뭐가 나와? 부대 복리가 나오는데 무슨 파트 나오면? 그렇지. 공급이라는 단어 보일 때는 부대가 들어가면 안 돼 이란 말이야. 자, 그 밑에다 써요. 책에다. 그 책 밑에 똑같이 써 나처럼. 아, 여기 있다나 제목. 아, 쓰는 것도 모르냐. 제3절. 제3절. 주택 거기다 써야지. 주택 수군데 있다. 아무 데나 막 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써. 있는 그대로 나처럼. 자, 그럼 공급은
무슨 령과 뭐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또 주택법으로 공급만큼은 두 개로 나눈다. 그럼 국토부령은 뭐를 말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다 이렇게 말했지? 앞에 넘겨봐요. 법의 주된 내용 맨 앞에 나는 그거 외울 줄 알았더니 안 외우네. 202쪽 법의 주된 내용에 공급에 그렇게 써 있어 안 써 있어? 공급하면 뭐가 있어? 국토부령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과 주택법의 6가지가 시험범위다. 적었어 안 적었어? 적었죠? 그거 내가 이거는 공부하려면 이거 외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시간부터 공급하고 단어가 나오면 무슨 령, 무슨 법, 국토부령, 주택법에 대한 내용인데 국토부령은 뭐를 말한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 시험범위다 아니다? 아니다.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이름은 알아라고 그랬지? 그건 주택법으로 몇 개 있다? 6개 있다. 그리고 지금 6개 배우는 거야. 공부하는 방법 알겠죠 이제? 주택법 하면 그 주된 내용을 외우라는 이야기가 머릿속에다. 공법은 모든 법을 시작할 때 그 법의 체계를 알려주잖아. 그럼 그걸 어떻게든 외워보려고 노력하시라는 이야기야. 그럼 공부하는 방법이 쉬워. 나는 그 체계를 갖고 공부하는 거고 여러분들 그 체계 없이 공부하니까 차이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딱 나오면 주택이란 뭐가 있다. 부대 복리가 있다. 근데 무슨 파트 나오면 공급 파트는 부대 나오면 틀렸다 하고 답 찾으면 돼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 주택이나 복리시설을 공급하려면 사업주체가 누구 모집해야 돼요? 입주자 모집해야 되겠죠? 이해되시나 이제? 공급하려면 모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사업주체가 모집할 때 어떻게 정해놨냐면 시장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하려면 뭐 해야 돼? 승인을 받아야 돼. 그건 승인 받고 공고해야 돼. 어디다가? 신문에다 광고 내야 될 거 아니야. 자, 사업주체가 내가 아파트 지었는데 분양받을 사람하고 광고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광고 내기 전에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 시장한테 뭐부터 승인받아야 돼. 그래서 승인받고 나야 신문에다 광고 낼 수 있다. 이런 뜻이 돼. 그러면 시험에서 이제 승인을 낼 건데 요 승인을 받는데 복리시설은 신고하라 이렇게 해놨어. 그럼 뭐는 승인받고? 여기가 복리니까 요건 뭐야? 주택은 그 말이지. 이 법은 두 개잖아. 공급은 주택과 복리잖아. 주택과 복리. 그럼 주택은 뭐하고? 승인받고 복리는 신고. 그럼 복리가 뭔데? 아파트 상가. 아파트 상가는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신고하라 그 말이야. 항상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이 법은 주택은 뭐를 말한다? 공동을 말한다. 공동에서 뭐를 말한다? 아파트를 말한다. 아파트는 아파트가 있고 부대 복리가 있는데 복리는 두 개 있다. 입주자 공유가 있고 입주자 공유가 아닌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일반에게 분양한 상가가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는 과정이야 그게. 앞에서부터 이해 못하고 하면 계속 여기는 주택법이 어려워져. 주택법이 여러분 5문제 맞추려면 그런 용어가 이해가 돼야 돼. 용어가.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용어부터 체계가 잡혀야 돼. 여기서 내가 복리 그러면 상가구나. 상가는 뭐만 하고? 신고. 주택은 승인이야. 그러니까 시험자 주택이라는 말을 써주질 않는 거야. 공급 파트는 뭐하고 뭐가 있다? 주택과 복리가 있으니까 복리라는 말만 써주지. 복리는 신고니까 주택은 뭐하라? 승인받아라.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야. 뜻이. 자, 그런데 요 사업주체가 공공일 때는 제외 이렇게 나와. 그럼 공공은 제외니까 뭐 필요 없어? 승인이나 신고할 필요 없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요게 해년마다 나온 시험 문제. 해년마다. 요게 어디 있냐면 여러분 책에
그 공급 파트 쭉 내려오면 동그라미 1번이 있나요? 2번에 그 동그라미 1번? 거기야 지금 내가 거기 설명한 거야. 거기다 별표해. 동그라미 1번 사업 주체는 입주자 모집하려면 국토부령으로 그 국토부령이 뭐야? 그 국토부령이란 말이 뭐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다 그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공급편에서 국토부령은 뭐를 말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란 말이야. 그거 이해 못하면 계속 꽝꽝꽝이야. 자, 공급편에서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 말은 뭐를 말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는 뜻이야. 그 규칙에 따라 시장 등에게 뭐 받아라? 승인하고 괄호 속에 복리는 신고할 것. 근데 괄호 속에 다시 사업주체인데 누구누구는 제외, 공공주택사업자 제외잖아.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나 공사는 입주자 모집할 때도 승인이나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기출문제 한번 봐봐. 이 문제만 갖고도 답이 몇십 번씩 나온 거야. 몇십 번씩. 그럼 나는 여기다 체계를 잡아봤어. 자, 다시 3절에 주택의 공급하고 나면, 자, 그 주택은 여기서 뭐가? 부대 복리인데 여기는 뭐 빼고? 부대 빼고 복리만 나와. 그러면 이제 왜 복리만 나왔느냐면, 공급이란 뜻이 뭐니까? 분양과 임대인데 관리사무소, 단지 안에 도로, 단지 안에 주차장 이런 거 분양해 안 해? 안 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그거 빠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택과 복리시설을 입주자에게 주려면 입주자 뭐 해야 돼? 모집을 할 건데, 모집하더라도 뭐부터? 시장한테 승인받고 신문에 광고 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시험에서 이제 복리로 시험 문제를 물을 때는 승인이 아니라 신고고, 사업주체 이름이 공공이 써 있을 때는 승인이나 신고할 필요 없다. 이러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돼. 그리고 여기서 현재 우리가 배우는 주택법에는 몇 개를 배운다? 주택법 6개 배운다고 그랬지. 6개. 그래서 6개 배운 순서대로 지금부터 배울 거란 이야기야. 아셨지 이제? 그러면 이제 다시 책에 가서 맨 위에 주택 공급에 관한 원칙,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용 대상은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 얻어 건설한 무엇과 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주택과 복리라고 돼 있지. 뭐는 없고 부대는 없고. 그다음에 주택의 공급 제54조 시행일이 2020년 6월 11일이다. 그 말은 개정됐다 그 말이겠네. 개정해서 내일부터네. 내일부터 시행하는 거야. 어차피 여러분 10월이 시험이니까 10월 전에 개정사항은 모두 반영이 돼 시험에. 1번 주택의 공급 사업주체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주가 유공자, 보훈 보상 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령으로 다시 뭐라고 써놨어? 써놨지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이제 말 안 해도 그걸 알아듣고 하시고,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 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써놨죠? 그럼 별도 공급할 수 있다 여기다. 요걸 지금부터 여기다 해야 되겠다. 여러분 책에다 이렇게 하고 요걸 특별 공급이라고 그래. 할 수 있다 뒤에다 써. 할 수 있다 뒤에다 쓸 자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선하고, 요런 공급을 무슨 공급? 특별 공급이라고 그래. 그러면 다시 하여야 한다 찾으세요. 주택을 건설 공급하여야 한다. 찾았나요? 위에 화살표 있는 거 둘째 줄 찾았나요? 하여야 한다 자에다 이렇게 쓰고 이렇게 표시하고 거기다 일반 공급 선제. 둘째 줄이다. 둘째 줄 야 한다 써 있잖아. 맨 앞에 야 한다 써놨잖아. 좀 제대로 좀 집중 좀 하고 따라와봐. 야 찾아서 한다 뒤에다 일반 공급. 그러니까 공급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그렇지. 일반 공급 있고
특별공급. 이게 법조문에 없어. 그걸 내가 해석해서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걸 무슨 방법? 일반 공급. 여러분 보더라도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장에서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들은 경쟁 안 붙이잖아. 특별히 주잖아. 특별히. 그래서 무슨 공급? 특별 공급. 그러니까 결론은 이 법의 공급 방법은 무슨 공급? 무슨 공급?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 방법이 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나머지 이제 괄호 속 내용은 보지 말고 동그라미 1번 별표했죠 아까? 꼭 기억해 요거는. 그 다음에 2번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모집한 거야. 모집해서 지금 공급하려고 그래. 그럼 공급할 때도 기업 무슨 령으로? 국토부령. 그러니까 공급은 무조건 국토부령을 하는 거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 모집 시기, 셋째 줄 끝에 조건, 방법, 절차, 입주금의 납부 방법, 시기 절차, 공급계약 방법, 절차 등에 적합할 것.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여러분한테 공급하더라도 국토부령이 정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적합해야 공급한다는 뜻이야. 니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 바닥재, 주방, 용구 이런 것도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걸 입주자가 뭐 하도록? 선택하도록. 옛날에는 전부 지들이 마음대로 해놓고 그냥 가격 매겼지. 지금은 요걸 다 제시해주고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그 다음에 2번 주택 공급 받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되겠죠. 그럼 받을 때 받으려는 사람도 무슨 령으로? 국토부로 정하는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공급 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사람도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 정하는 이런 요건에 맞아야만 받을 수 있다야. 이때 이 경우 그걸 추가한 거야. 투기 과열과 조정 대상 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 자격 등은 그 다음 줄 국토부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놨고 그 다음에 이제 승인 요건 이런 것들은 너무 많으니까 그냥 읽지 말고 오늘은 그까지만 좀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 거기 양괄호 5번 봐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마감재료, 목록표 등 보관 문제는 특히 우리는 공법 보관 이런 말 나오면 시험에 잘 써먹어. 시장 등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사용 검사가 있은 날부터 몇 년 이상? 2년 이상 보관해야 돼. 그 다음에 6번에 1번. 요거 2년 전에 시험 문제로 냈어.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 승인이나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거기다 동그라미 다르게 그 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 설치할 때는 당초 마감자재와 어떤 걸로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해야 돼. 시험 문제 이걸 낸 거야. 상식으로 풀 수 있잖아. 다르게 하면은 그보다 질 낮은 것으로 그러면 돼 안 돼? 그렇게 냈어 시험 문제를. 그게 답이었고. 그러니까 다르게 하게 되면 원래하고 같은 질로 하되 그 이상으로 바꿔라 이렇게 나온 거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오늘은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셔서 그냥 건너뛰세요. 오른쪽도. 다 새로 신설한 거야. 다음 페이지 넘기면 네모표 2번에 주택의 공급 질서가 나와. 그래서 바로 여기서부터가 여러분들 시험법 이 네모표 2번에 해당한 건 모두 다 시험에 나와. 그래서 별표 거기다 3개 딱 해. 공급표는 여기가 이제 포인트야. 1번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는 거지. 1번 분양가 상한제란 원칙.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자, 그럼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어디예요? 공공택지와 공공택지 외의 택지야. 그럼 공공택지가 뭔데? 어디서 배웠지 또. 그래서 꼭 기억하라고 그랬지.
6가지 공공사업으로 건설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다. 기억 안 나? 나 안 나? 나? 다시 한번 반복. 자, 페이지 앞으로. 206조. 맨 위에. 기억나 안 나? 나요? 왜 힘이 없어 근데? 나요. 혼날까 봐서 공부 안 해와서. 근데 그러잖아. 공공택지는 뒤에 가면 계속 공공택이냐 공공외냐 이렇게 물을 건데 이해를 못하면 뭔지를 모를 거 아니야. 공부하는 요령이야. 주택법은 내가 지금 하라는 개념하고 이런 거를 시험장 가서 하잖아. 그럼 답이 다 보여. 답이. 건축법은 어려워. 사실 건축법 공부하고 와도 이게 막 머리 쓰고 신경을 써야 돼. 근데 주택법은 딱딱 이게 나와줘. 훨씬 편해. 그러니까 주택법은 나중에 공부하시더라도 아까처럼 법에 주된 내용 있죠? 그걸 한번 외우려고 해봐. 법에 주된 이 법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한번 외우려고 해봐. 그리고 주택 개념, 용어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 다 풀 수 있게 나와. 그런데 앞에 있는 용어가 정리가 안 되면 계속 어려운 거야. 용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자, 그럼 다시 이제 항상 공급 쪽에 오면 공공이냐 공공외냐라고 물어봐. 근데 공공외 쪽에 주의사항이 있어. 공공외의 택지는 국토부 장관이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라고 돼 있어.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 봐요.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놨어. 그래서 그걸 가로 속에 이런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놨어. 그럼 왜 이하가 상한이 나와? 자, 다시 반대로 봐봐. 우리가 건폐율과 용적률은 상한선 규제 기억나나요? 상한선 규제. 그러면 상한이라는 건 가장 높은 선을 주는 거니까 요거 뭐로 돼야 돼? 이하로. 지금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하로 하는 걸 무슨 제? 상한제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상한이라는 것은 가격이 정해지면 그 가격 이하로만 공급하는 걸 뭐라고 그래? 상한제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상한이라는 뜻은 가장 높은 선을 정해주고 그거 이하로 하는 거야. 이하로 하는 걸 상한제라고 그래. 거기 용어 다 나와 있잖아. 분양 가격이 정해지면 그거 이하로만 공급해야 돼. 그럼 그렇게 이하로 공급받는 주택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고 부른다. 그 내용이야. 그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어디를 지정할 수 있어? 어디를? 공공택지야. 그럼 공공택지는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공공택지 외쪽은 어떻게 해야 돼? 다 적용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야. 뭐 거쳐서? 심의 거쳐 국장이 별도로 지정을 해야 돼. 그거 상한제가 돼. 그럼 지정 안 되면 상한제가 아니다 그 말이야. 어디는 무조건 상한제고? 그렇지. 공공은 무조건 상한제야. 근데 공공 외쪽은 상한제다 그러면 틀려. 국장이 별도로 심의 거쳐 여기는 상한제다 하고 지정하면 거기가 상한제가 된다 그 뜻이요. 오케이? 요런 지문이 시험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 2번에 가면 예외 다음에서 정하는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네. 어디에 있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있더라도 요건 상한제 적용을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공공이든 공공 외쪽에 심의 거쳐 지정한 지역이든 지금부터 나오는 주택은 상한제 적용을 안 한다야.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무슨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공택지 안에 있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 안 해?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야 이게 시험에서. 두 번째,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이에요. 그리고 3번. 그래서 1번하고 3번은 체크 표시하세요. 1번, 3번. 3번은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인데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에요. 그럼 층수가 50층이면 뭐라고 불러? 초고층이지. 그래서 이제 건축법과 주택법의 차이가 여기서 나왔어. 자, 우리가 보통 초고층이라고 할 때 건축법은 몇 층? 50층 이상이거나 몇 메타? 200m. 200m 이상이야. 그런데 주택법은 층수는 50층 이상이거나인데 여기 얼마로 바꿔? 그렇지. 그래서 시험장에서 헷갈리지 말라 그 말이야. 건축법 문제 푸는지 주택법 푸는지. 그러니까 아파트는 여러분 공동주택은 아파트지. 아파트는 층고가 얼마야? 4m짜리 없어. 3m야 3m. 아시겠어?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몇 미터? 4m를 하나에 쳐부는데 아파트는 층 구분이 안 돼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여기는 3m 개념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오늘 자갖고 가서 아파트 사시면 한번 재봐. 4m짜리 없어. 전부 3m 안에 들어있어. 3m. 4m 지으면 어떻게 될까? 분양 가격이 엄청 높아지겠지. 그만큼. 그러니까 아파트는 3으로 보는 거야. 3으로. 그래서 50인데도 얼마? 150이야. 이 숫자 때문에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시험에는 건축법인지 주택법인지 이게 구분을 좀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험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는 다음 도시형 생활주택이 한 10번 나왔어. 그리고 그 관광특구도 10번 이상 나왔어. 똑같은 문제가. 그런 거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시면 돼. 이제 층수 기억하셔야 돼. 주택법의 50층은 메타가 얼마야? 150이야. 건축법일 때는 200이 나오고. 그럼 2번 분양 가격이라고 계속 우리가 말하는데 분양 가격은 뭐하고 뭐로 더해졌어?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어 있어. 그러니까 아까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법에서 분양 가격 그 말은 뭐하고 뭐를? 택지하고 건축비 합해서 만든 걸 분양 가격이라 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 두 개로 구성이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늘 묻는 게 택지비를 물어봐. 택지비를. 그러면 택지비가 또 1번 뭐로 나와 있어? 공공택지냐. 2번 공공택지 왜냐 이렇게 묻겠지. 그럼 공구편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는 무조건 뭐하고 뭐로 구분해? 공공인지 공공외인지로 구분하는 거야. 그래서 공공은 해당 택지 공급 가격에다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뭐 했다? 가산한 금액이야. 가산이 뭐야? 그러지? 그 뭐하고 뭐 더했다? 택지 공급 가격하고 택지 관련 비용 요걸 더한 것이 공공택지에서는 무슨 비다? 택지비다 이런 뜻이지. 그럼 공공택지 외쪽에서 원칙은 감정평가한 가액에다 택지 관련 비용 더한 값이다. 그럼 예외. 공공택지 예외는 택지 매입 가격이 다음에 해당하면 그 해당 매입 가격에다 그 밑에 맨 밑에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해놨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답을 외우는 방법. 세 개 모두 다 뭘 더했어? 택지 관련 비용 더한다 이 말은 다 나와 있네. 그렇다면 앞에 것만 구분하면 되지. 이제 공공택지는 해당 택지 공급 가격, 공공택지 외쪽에서 원칙, 감정평가한 가액, 예외는 해당 매입 가격. 이제 굵은 글씨 써는 거 이해되나요? 그걸 외우시란 얘기야. 그 나머지는 뒤에 다 맞춰줘. 택지와 관련된 비용 더했다 이건 다 맞춰줄 거 아니야. 시험장 가서는 그 앞에 단어를 찾으시면 돼. 자, 다시 택지비는 공공택지는 뭐? 택지 공급 가격. 자, 공공택지 외쪽의 원칙, 감정, 평가한 가격. 예외는 해당 매입 가격. 외우셨지 이제? 근데 해당 매입 가격이 뭐냐? 왜 매입 가격을 하느냐? 오른쪽에 봐봐요. A번 민사집행법이나 국세징수법, 지방징수법에 따라 뭐로? 경공매 낙찰 가격이야. 그럼 경공매 낙찰 가격은 누가 속일 수 있어 없어?
없지. 법원에서 판결을 땅땅땅 때린 금액이잖아. 그럼 그런 금액은 그 매입한 가격이 뭐다? 택지비가 된다 그 말이야. 두 번째,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했어. 그럼 공공기관이 쓰면서 다운 계약서 이런 거 써줘? 안 써줄 거 아니야. 그리고 디귿, 시는 참고로 확인하시면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매입한 가격은 그 매입 가격을 뭘로 본다? 택지비로 본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 건축비는 그 기본형 건축비, 건축비란 기본형 건축비에다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또 뭐 한다? 더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그 다음, 분양가격 공시. 그럼 분양가 공시가 뭐야? 지금 가격 정해졌으니까 알려야 되겠지. 알리는데 1번 또 뭐로 구분해놨어? 공공택지인지, 2번 공공택지 왠지로 돼 있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전부 뭐하고 뭐만 구분하면 돼? 공공인지 공공왠지인지 요걸 갖고 답을 찾아주셔야 돼. 그럼 공공택지는 자 한번 딱 읽을 테니까 봐요. 사업주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 아까 입주자 모집 승인 누구한테 받아요? 시장한테 받았지. 그 시장한테 받았을 때 입주자 모집 공고에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분양가격을 공시하라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여기 해봐요. 지금 현재가 공공택지 쪽이야. 그럼 공공택지면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하기 위해서 시장한테 뭐 받았어? 승인. 그러면 승인 받았을 때 자 신문에 공고해야 되겠지? 공고할 때 분양가격을 뭐하라? 공고하면 된다. 그 말이겠네? 그러면 공공택지 외쪽은 시장 등이 셋째 줄 입주자 모집 승인하는 경우에 분양가격 공시하라고 돼 있네. 그러니까 공공택지 외쪽은 누가 공시해? 시장 등이. 공공택지는 사업주체가. 그걸 답을 찾아라는 이야기야. 공공은 누가? 사업주체가. 공공택지 외에는 시장 등이 그거잖아. 그게 답 찾는 요령이야. 그리고 이제 사업주체는 공공택지는 사업주체가 하는데 언제? 입주자 모집 승인 받았어. 누구한테? 시장한테. 받으면 신문에 광고할 때 그 가격 공시하라 그 말이잖아. 그런데 공공택지 위쪽은 시장 등이 해야 되니까 시장 자신이 뭐 했을 때? 승인했을 때 분양가격 공시하라 이렇게 나와. 그럼 반대로 시험장 가서 지문을 딱 읽었는 거야. 읽었는데 분양가격 공시가 딱 눈에 띄는 거야. 그럼 이제 뭐로 구분해? 공공인지 공공외인지 구분하고, 야 공공으로 문제가 나오면 누가? 사업주체가 나와야 맞는 거고, 공공외 쪽은 시장 등이 나와야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되면 아주 간단해 문제 자체가. 근데 그걸 구분 못하고 시험장 이게 뭔 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헤매는 거지. 단어를 찾아야 돼. 뭐가 나오면 분양가격 공시. 읽었더니 그게 보이는 거야. 그럼 다시 뭐뭐로 구분해? 공공, 공공외 확인하고, 공공일 때 누구? 사업주체가, 공공외 시장 등이. 그러면 되겠지? 그렇게 찾으면 찾아져. 이걸 외워갖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뜻을 이해하라는 얘기야. 어떻게 해서 문제 찾을 건가?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분양가 상한제 아버지 이 지문이 꼭꼭 하나씩 나와 있는 거야. 근데 거의 또 답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구분해 줘야 돼. 그 다음 뭐 가격을 뭐 항목이 나오잖아. 그건 항목까지는 구분 못해. 뭐 그거 나오면 틀려야 돼. 할 수 없어 그거는. 그 다음에 4번 분양가격 공시 포함. 분양가격 공시함에 있어 국토부로 정하는 택지비 및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의 공시에 대해서는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은 내용과 산출 근거를 뭐하라? 포함하라. 그러니까 자세하게 표시해 주라는 이야기지. 4번은 시험에 안 나와. 그렇다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2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지정 나왔는데 지정하는 방법. 자, 쉬었다가 이제 지정 방법 들어갈게요.